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30년은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남 1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지만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에는 시모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혼 4년 차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행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급하다며 시모는 저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당장 와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예, 뭐하러 동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있잖니?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통밥도 못 해 먹겠고 그러네. 이왕 온 거 우리 집 청소 좀 해다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살 나서 몸이 영 안 움직여지네. 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너한테 전화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너 오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어쨌든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저녁밥도 좀 챙겨주고 가렴. 어머님, 저 일도 다 빼고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너는 시모 아픈 것도 신경이 안 쓰이니? 아프니까 오라고 했지. 안 아픈데 오라고 했겠어? 그때는 정말 아팠다니까. 무슨 그렇게 괜히 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제가 더 서운해요. 아들은 바쁘니까 안 되고 며느리는 오라가라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보면 시모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이며 심부름이며 부려먹으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말에 내내 하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직접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머님,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예. 너는 네가 아픈데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 서운하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아픈데 바쁘다고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동수 씨한테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동수는 일이 바쁘잖아. 걔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니? 그냥 네가 받아서 오면 되잖아. 너는 무슨 밖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빼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러고 산다.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그거 고마울 줄은 모르고 뭐라고? 바쁘니까 오기 힘든 거 이해하라고?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요. 저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아들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우리 동수 일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힘든 일이잖니. 근데 너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 그건 다 핑계다. 거기다가 넌 맏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 둘이 제대로 한다고 말은 해보지 않겠어? 어머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다 놓겠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바쁜 건 중요한 일이지만 며느리가 바쁜 건 핑계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님의 전화가 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나 어머님 감당 못해. 당신이 감당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하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가 계속 당신 불러? 그래. 당신 일은 세상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시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가 부르면 꼭 와야 한대. 이게 말이나 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볼게. 그니까 좀 진정해. 진정? 당신 지금까지 방관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나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알았어. 다시는 엄마 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그만해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모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는 시모를 못 보게 해주겠다며 시모의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지우고 제 핸드폰에도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바로 이사를 가 시모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해주었죠. 당신 앞으로 엄마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나 당신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고부 갈등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엄마의 행동은 더 난폭해지더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출산 후까지도 저는 시모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죠. 건강하게만 보였던 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나에게 미안했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시모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모와 만났을 때에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괜히 힘들 부린 거야. 우리 양반 가시고 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처럼 그러시면 더는 왕래하기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시모랑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죠. 시모는 종종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처럼 저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모와 교류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전처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모가 개과천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모는 말로만 괴롭히지 않을 뿐 다시 전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다음 주에 뭐하니? 병원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병원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가셔야 되는 거세요? 뭔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미리 가보려고. 엄마, 지난주에 갔는데 왜 다음 주도 또 가겠다는 거야? 갈 거면 그냥 나랑 같이 가. 내가 시간 빼서 올게. 아이고, 아니다. 아비 고생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 그냥 어멈이랑 쉬엄쉬엄 다녀오면 되지. 어멈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이도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같이 나가야지. 어머님,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면 더 안 좋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기 아빠 쉴 수 있으니까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아니, 아기 아빠랑 같이 가시면 된다니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아기 엄마 혼자 아기랑 엄마 다 보면서 병원을 가? 나랑 같이 가세요. 에이구, 됐다. 내가 말을 말해야지. 며느리한테 가자고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달라 데이트를 하자는 말로 바꿔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이를 둘러업고 겨우겨우 어머님 모시고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젊은 게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니? 내가 그 나이 때는 아기 앞뒤로 없고 안고 하고서도 시어머니 모셨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어해? 어머님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남편이 다 얘기해줬어요. 밥도 안 하시고 매번 설거지만 하시고서는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머머, 얘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면 애가 듣고 배우는 거다. 이제는 말도 가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랑 저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심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시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많아서 혈압으로 자주 쓰러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1년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몇 번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주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는 일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병원 간병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요즘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와서 다 간병을 한다더라. 요즘 누가 시어머님 간병을 해요? 다들 간병인 두고 있죠. 어머님도 간병인 두시게요? 아니, 나는 남의 손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니까 나는 네가 좀 내 간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요? 아휴, 제가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아프면 네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서툴더라도 네가 지금부터 해봐야지.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 간병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간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나이도 어리고 간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같이 거절을 해주었지만 매번 나가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모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비용은 남편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시모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어. 내가 너무 힘들까봐.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도 엄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데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아이도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니까 낮 시간대는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있는 건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간병할 거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병을 하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어요. 사실 계속해서 어머님 간병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꾹 참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고 다시 입원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병실밥이 맛이 없다면서 밥을 직접 해서 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어미야. 남 병원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병실밥만 먹다가는 아프지 않은 몸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밥 좀 해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 밥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병원밥 드세요. 그게 힘드시면 반찬 가게에서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병원밥을 벌써 몇 년 동안 먹었니? 거기다가 반찬 가게도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니? 그냥 네가 내 입맛 아니까 쓱쓱 쉬면서 하나씩 만들면 되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집에서도 해먹는 걸 조금씩 덜어서 와도 되고. 어머님, 반찬은 못 해와요. 말로는 대충 싸우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냥 병원밥으로 드세요. 아니 내가 뜨신 밥 먹고 금방 기운 차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병원에서 쭉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시모는 제가 해온 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간병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매번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말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몇 가지를 싸고 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반찬을 싸우자 좋아하셨던 시모는 점점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많아졌어요. 예, 다음에는 장아찌 좀 여러 개 가지고 와라. 이건 맛있긴 한데 매번 먹으니까 지겹구나. 좀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와야지. 어머님, 이거는 다른 반찬이에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 장아찌뿐만 아니라 버섯도 볶고 멸치도 볶고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볶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딱 하면 2시간이면 다 만들잖니? 손이 느리니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거다. 해봐야 또 느니까 그냥 이번에 요리 실력 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해봐. 반찬 3-4가지와 함께 밥, 국을 해가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으니 참 기운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저래 저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저는 꾹 참고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병실에서 밥을 먹자며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내일 네 시동생들 온다고 하니까 반찬 좀 넉넉하게 싸와서 여기서 좀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잖니. 여기서요? 아니, 여기 좀 좁지 않을까요? 어머님만 드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차 마시는 게 나아요. 아유, 언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보겠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데 그냥 내일은 좀 넉넉히 싸와라. 시모는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며 저에게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우라고 하셨어요. 시동생들도 온다고 하니 저도 신경을 써서 12처 반상으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시보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온 상황이더라고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예, 너 이거 뭐니?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한 개가 어제 거랑 겹치잖아. 어머님, 그럼 반찬이 거기서 거기지.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어제 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시동생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시동생들도 없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나오면 어때서요? 얘가 정말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같이 안 들어 처먹어?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병실에 오는데 신경 써서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병실에서 호텔 만찬 바라세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해 드시던 시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럼.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시모는 화를 내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격을 하려 손을 올리던 그때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곤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병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보니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아줌마, 간똥이 부었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고 시모 역시 놀라서 멈춰 섰답니다. 여자분의 뒤로 들어온 시동생들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알아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저 혜연이에요. 혜연이? 어머, 혹시 1학년 혜연이 말하는 거야?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죠? 언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예비동서는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던 예비동서는 타지에서 전학을 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똑똑하고 얼굴도 예뻤던 동서를 시샘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동서에게 나쁜 친구들은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연히 보고 구해줬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저 안 구해줬으면 사실 저 나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학교도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는데 그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언니가 저 구해준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맞아. 수업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가는데 애들이 누굴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때 1년만 학교 다니고 전학 가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죠.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아, 그러게. 매번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보다. 저는 그래서 전학 간 다음에도 종종 학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고3이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나 그때는 매일 도서관에만 있었거든. 늦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 저 건드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1년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뭘. 너도 이번에 나 구해줬으니 퉁치는 거지 뭐.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덕분에 버티며 다니긴 했지만 전학을 가고 나서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학교를 찾아오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저를 찾아서 한번 왔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비동서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를 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가족 사진으로 형수님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던 예비동서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모가 저의 뺨을 때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학창시절에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감쌌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친구들이 저 때리고 그랬던 거요. 생각이 날 때면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언니 손이 저를 감싸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로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아휴, 그러게. 나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너 구해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다니. 그래도 나도 맞대응하려던 찰나에 네가 온 거고 앞으론 그 몰상식한 노인네랑 손절하려고. 맞아요, 언니.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모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짓거리 안 해.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계시는 걸 나도 당신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둘이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정말. 그렇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별거를 하자. 남편은 이혼 대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보자며 별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날리기도 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언급해? 너 그깟 밥 몇 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면 며느리 둘이는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혼을 언급해? 당장 너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장남,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사과를 언급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노망난 노인네야. 뭐? 노인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달라고 했니? 고작 시어머니 간병해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얘기해봐. 그래, 당신 고작 그 간병 때문에 나랑 아기 아빠 갈라서기로 했네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으니 잘난 장남이랑 시동생들 품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지 자식들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생판 남인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러니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라고. 어디 당신 자식들한테 간병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보시던가. 뭘 잘났다고 행포야 행포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했다고 노력을 했단 거냐?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 노력? 매일같이 병실에 6조 반상 이상 대령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노력 할애비였답니까?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내뱉으세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횡포랑 횡포는 모두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며칠 동안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런 저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건 예비 동서인 혜연이었어요. 혜연이는 그날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모든 결혼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혜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였지만
도련님은 혜연이와 결혼을 바랐어요. 도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뭐라고 해? 그냥 엄마 상관없이 안 보게 해줄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제 눈으로 보고서도 결혼을 한다? 그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 나도 뭐 괜찮아지겠지.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잘 치료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치료제가 언니였고요. 그러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구해준 것처럼 언니도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편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련님은 예비동서가 아니라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시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애고 작은애고 나랑 연 끊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미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반성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화났니? 그때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우리 아들들 다 나랑 연 끊겠다고 난리인데 한 번만 우리 아들들이랑 이야기 좀 해다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본인 업보겠죠. 그리고 그때 상처 저 안 잊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던 시모는 반대로 저에게 찾아와 울며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의 모습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더군요.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에도 경험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시모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동서였던 혜연이와는 다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의 혜연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시모와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편안하세요.